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이 중국 10분의 1 예산으로 또 한 번 해냈습니다. 중국이 4억 위안을 들여 준비한 차이나하우스는 유명 셰프, 예술품 전시 등으로 VIP와 선수단을 유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개막 직후 큰 기대와 달리 현장은 텅텅 비어 있었죠. 반면 중국 예산의 10분 1인 78억이 들어간 코리아하우스는 2시간씩 줄을 서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 선수들은 경기 전 몰래 한국 도시락을 준비해 가기도 했습니다. 왜 10배 이상의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림픽 운영위원회와 함께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각국 하우스의 운영 품질과 관람 데이터 신뢰도를 점검하는 현장 분석관 마르코 리베라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 직후 저는 바로 밀라노 현장 상황을 숫자로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동시에 중국 측에서도 차이나하우스의 초반 성과 자료를 크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업계의 예상은 거의 한 방향이었습니다. 중국은 4억 위안 규모로 차이나하우스를 준비하며 유명 셰프와 예술품 전시를 전면에 내세웠고, 많은 나라, 언론은 중국이 분위기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78억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을 공개했을 뿐이라서 일부 국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솔직한 조롱이 오갔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겠냐는 말이 회의장 곳곳에서 들렸고, 중국 현지 매체들에서는 한국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존재감을 만들기 어렵다는 평가가 반복됐습니다. 저도 처음 문서를 받았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의 10분의 1 예산으로 한국이 이길 확률은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동선 통제와 보안 규정이 까다로워서 소규모 예산은 운영에서 바로 한계를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 이슈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중국은 화려함과 권위로 끌어당기고 한국은 규모가 작으니 눈에 띄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개막 직후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흐름이 비틀렸습니다. 방문객 자동 집계 시스템에 따르면 차이나하우스의 첫날 일반 방문객이 120명 수준으로 찍혀 있었고, 코리아하우스 쪽은 입장 대기열이 형성되면서 센서가 순간적으로 과부하 알림을 띄웠습니다. 저는 즉시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은 사람 흐름이 복잡해 센서가 중복 카운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인원 밀집되는 누락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통제 서버 로그와 출입 게이트 수동 카운트 표본을 동시에 대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더 이상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대기 시간이 평균 120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줄길이 추정치가 1km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 측은 상세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거의 공개하지 않았고, 현장 내부 사진도 제한적으로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 코리아하우스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소셜 반응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실시간 리뷰 집계 패널에서 코리아하우스 관련 언급량이 한밤 사이 9배 가까이 뛰었고, 차이나하우스는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도 저는 일단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외부 플랫폼 표본 추출 방식과 내부 집계 방식이 충돌하는지 다시 검증했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제가 불길함을 느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거대한 광고, 집행이나 유명 인사 등장 같은 뚜렷한 원인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국은 큰 광고를 했다는 신호가 없었습니다. 돈을 쓴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도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사람 흐름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을 가볍게 보던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뭘 숨기고 있는가? 왜 코리아하우스 앞에서만 줄이 늘어나는가?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도 같은 속도로 커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직접 들어가 확인하지 않으면 이 흐름은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자료와 장면들은 단순한 흥행 비교가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왜 한국을 조롱했다가 왜 입장을 바꾸었는지 그 과정이 숫자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조직위 통합관제실에서 전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밀 분석했습니다. 차이나하우스와 코리아하우스의 출입 기록을 시간대별로 나누고 체류 시간과 재방문 수치를 분리 교차 검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프닝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막 직후 특정 국가에 관심이 몰리는 현상은 과거 대회에서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대 그래프는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입장 대기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고 점심 무렵에는 대기 시간이 100분을 넘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차이나하우스는 평균 체류 시간이 18분에 머물렀고 그중 상당수는 행사 관계자 출입이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동선 추적 데이터를 열어봤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입장 후 1층에서 머무른 뒤 상층부 체험구역으로 이동하고 다시 하층부로 내려오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재방문 비율도 눈에 띄었습니다. 첫날 기준 재입장 비율이 5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5명이 다시 들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단순한 구경 공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들은 내부 브리핑에서 한국이 일시적으로 화제가 되었을 뿐 곧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차이나하우스는 대형 예술품 전시와 유명 셰프 초청 행사를 준비했고 개막 주말에 집중 이벤트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 전략은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VIP 초청과 언론 노출이 이어지면 방문객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 흐름은 그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주변의 체류 인구 밀도는 계속 상승했고 SNS 리뷰 게시물은 시간당 수백 건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혹시 특정 국가 팬 커뮤니티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발신 국가를 분류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 계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가정을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효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험한 무언가가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내부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브리핑 자료에도 일반적인 문화 체험이라는 표현만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 일부는 한국이 과장된 통계를 흘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 카운트팀을 별도로 투입해 실제 줄 길이와 대기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대기 인원은 약 1000명 수준이었고 줄 길이는 실제로 1km에 근접했습니다. 입장까지 평균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중국이 준비한 화려한 전시와 예산 규모가 예상만큼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반대로 78억 원 규모의 한국 코리아하우스는 사람들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머무는가? 왜 다시 돌아오는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흐름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조형물도 없었고 대형 미디어 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띈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었습니다. 오전이었는데도 이미 수백 명이 대기 중이었고 스태프는 예상 대기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 맨 끝까지 걸어가 길이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조직위에서 제공한 수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대기 인원은 약 1000명 수준이었고 대기 시간은 평균 120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여러 국가 하우스를 돌아다녀 봤지만 이 정도 밀집도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기다리면 피로감이 쌓이기 마련인데 이곳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가 섞여 있었고 선수 유니폼을 입은 인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선수단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과 일본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 몇 명도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중국이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큰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자국 선수들이 한국 코리아하우스에 줄을 서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내부로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입장 게이트를 통과한 뒤 체류 시간이 평균 2시간 43분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일부 방문객은 재입장을 위해 다시 줄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재방문 비율은 50%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5명이 두 번째 방문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 수치는 대규모 예술 전시에서도 보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성공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일시적 유행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동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입장 후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이동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단순 관람이 아니라 체험 중심 구조라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며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차이나하우스에서 본 장면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차이나하우스는 고급 예술품 전시와 셰프 시연이 중심이었고 관람객은 주로 촬영 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 18분이라는 수치가 이해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코리아하우스에서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인 요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2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 43분이나 머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지점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계속 지적되던 한 가지 문제가 이 현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내부 담당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선수촌 식당 운영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사안이었습니다. 위생과 동선 혼잡, 메뉴 다양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공식 브리핑에서도 언급됐고 일부 국가 선수단은 자체 식단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코리아하우스와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가 선수촌 식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식품안전관리 자료와 공급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나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단순 시식 코너가 아니라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식량 기술을 응용한 구조로 물만 있으면 10분에서 15분 내에 따뜻한 식사가 완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기나 조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고 위생관리도 개별 포장으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선수촌 환경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 배포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개막 후 이틀 동안 배포된 도시락 수량은 하루 평균 1,800개를 넘어섰고 선수단과 스태프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준비 물량이 30분 만에 소진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재고 관리 로그와 폐기 기록까지 대조했지만 수치는 동일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몰래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을 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식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한 끼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내부 한편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요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문 셰프가 고급 요리를 선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관람객이 직접 재료를 다루고 완성한 뒤 레시피를 받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레시피는 현장에서 제공되는 코드로 내려받을 수 있었고 하루 평균 다운로드 수는 5,000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운로드 서버 로그와 현장 참여 인원 통계를 비교했는데 오차 범위는 3% 이내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이벤트 효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 다시 만들어 보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띈 것은 실용굿즈 판매 구역이었습니다. 전통 문양을 현대 생활용품에 적용한 이어폰 케이스와 무선 충전기,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제품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개막 이틀째 오후에는 준비 물량의 80%가 판매되었고 일부 품목은 40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구매자의 60%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데이터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보여주기보다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실용, 전시 대신 참여, 권위 대신 접근성을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은 사억 위안이라는 대규모 예산으로 상징성과 규모를 강조했고 세계는 그 방식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줄이 길어진 이유, 체류 시간이 2시간 43분까지 늘어난 이유, 재방문 50%라는 수치가 나온 이유가 이 지점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배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코리아하우스 내부를 충분히 둘러본 뒤 저는 다시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확실한 비교,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 중인 주요 국가 하우스 5곳에 방문객 추이를 한 화면에 띄워놓고 시간대별 상승 곡선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중국이 앞설 것이라는 예측 그래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전 예약 수치와 VIP 초청 인원, 언론 노출 빈도만 놓고 보면 중국이 유리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일부 매체에서는 한국을 조용한 참가국 정도로 분류했고 외부 회의에서는 작은 나라가 무리하게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수치는 그 예상선을 하나씩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개막 사흘째 누적 방문객 1만 명을 넘겼고 차이나하우스는 같은 시점 2,800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입장 게이트 자동 집계와 수동 표본을 다시 대조했고 카메라 분석 데이터까지 교차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2% 이내였습니다. 이제는 오류라고 말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한국을 얕보던 몇몇 해외 기자들이 코리아하우스를 다시 방문했고 기사 제목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예산의 실험이라고 표현하던 문장이 점차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측 브리핑에서도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무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동 패턴을 다시 살폈습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 나온 방문객 상당수가 곧바로 다른 국가 하우스로 이동하지 않고 인근 광장에서 체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입장 후 체류 시간이 길었던 이유가 단순한 전시 관람이 아니라 경험 공유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관람객 중 70% 이상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다른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국가들은 고급 이미지와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과 고가 장비,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설계된 공간은 인상적이었지만 체험 요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규모를 키우는 대신 사람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파악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선수단 식사 지원,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요리 체험,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구성까지 모두 실질적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통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관련 온라인 리뷰 수는 개막 일주일 만에 6만 건을 넘었고 긍정평가 비율은 92%에 달했습니다. 차이나하우스는 리뷰 수가 1만 건을 밑돌았고 체류 시간은 평균 2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수치가 쌓일수록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이 화제성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의 재입장 기록과 반복 참여 데이터가 확인되면서 관심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이 회의장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지켜보던 한 유럽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산이 많다고 반드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판단을 완전히 수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규모에서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 결과 78억 원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효율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이 분위기를 장악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코리아하우스 앞에 긴 줄과 2시간 대기 시간, 평균 2시간 43분 체류 기록, 50% 재방문 비율이 그 예상을 하나씩 뒤집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사람들은 화려함보다 실질적인 배려를 선택했고, 한국의 전략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계의 시선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의 수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평가하며 존재감이 약할 것이라 말하던 외신 기자들이 다시 취재 요청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초반 브리핑에서 한국은 부수적인 참가국으로 분류됐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 매체의 논조 변화가 상징적이었습니다. 개막 전에는 4억 위안을 들인 차이나하우스의 규모와 장비를 강조하던 기사들이 점차 코리아하우스의 방문객 수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논평에서는 왜 78억 원이라는 적은 예산이 더 높은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을 만들어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조직위 내부 회의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개막 열흘째 누적 방문객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차이나하우스는 1만 명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유지되었고 특정 요일에는 3시간에 가까운 기록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행사 방문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목적지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의 성공을 일종의 문화적 유행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문객 연령과 국적 분포를 분석하자 가설은 무너졌습니다. 특정 국가나 연령층에 치우치지 않았고 선수단과 일반 관람객 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집단이 고르게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만난 한 북유럽 스포츠 기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개막 전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예산으로는 중국이나 유럽 대형 국가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한 뒤 그의 기사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규모가 아니라 설계 방식이 결과를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가 누적되면서 더 명확해졌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관련 온라인 게시물은 10만 건을 넘어섰고 해시태그 노출량은 차이나하우스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발적 후기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광고성 게시물이 아니라 실제 체험 후 작성된 리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방문객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만난 한 남미 국가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늘리면 성공할 것이라 믿었는데 한국은 다른 접근을 택했다고. 그 말 속에는 놀라움과 인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형 무대 장치나 유명 인사를 전면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수단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해결했고 일반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려는 숫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열 도시락 하루 평균 1,800개 배포, 레시피 다운로드 5,000건 이상 굿즈, 완판 속도 평균 40분. 이 데이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 성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국가 관계자들도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운영 방식을 메모하며 동선을 기록했고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 이미 여러 나라가 비공식적으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몇 명이 방문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관람객이 2시간 넘게 머무는지, 왜 다시 돌아오는지, 왜 선수들이 먼저 찾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초반의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78억 원이라는 숫자는 규모의 한계가 아니라 선택의 집중이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전략적 배려의 힘이었습니다. 중국이 준비한 상징적 공간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걸음은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화려함을 줄이고 본질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예산 규모만으로 감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판단은 선명해졌고 조롱은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큰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웠습니다. 그 결과 작은 시작이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지금도 밀라노 현장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중반을 넘기면서 현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개막 초반만 해도 한국을 작은 참가국 정도로 분류하던 분위기는 사라졌고 이제는 코리아하우스를 기준점으로 삼는 분석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집계되는 통합 리포트를 보며 그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얕보던 반응은 비교적 노골적이었습니다. 일부 유럽 칼럼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같은 대형 국가들과 경쟁하기에는 체급이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예산 규모를 나열하며 승부는 이미 결정됐다고 단정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도 한국은 상징적 참여에 가까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78억 원은 크지 않은 숫자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그 인식은 숫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누적 방문객 5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입장 인원은 4,500명을 기록했습니다. 차이나하우스는 초반 집중 홍보 이후 방문객 증가 속도가 둔화되며 하루 평균 1,500명 선에서 정체되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3번 검증했습니다. 자동 집계, 수동 카운트, 영상 분석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운이나 일시적 유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격차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 관계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개막 직전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던 한북미 국가대표단이 코리아하우스를 공식 방문했고 이후 브리핑에서 한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설계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유럽 문화부 관계자는 작은 나라가 오히려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만 보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화려한 장식보다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수단 전용 지원 구역에서는 발열 도시락과 간편, 식단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위생관리 표준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일부 국가 선수단은 경기 직전 안정적인 식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선수들이 조용히 방문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수단 출입 기록에 해당 국가 코드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시아 국가 코치의 인터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동료처럼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표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초반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원인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이 공간이 사람을 붙잡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요리 체험은 하루 3차례 진행되었고 평균 참여 인원은 회당 2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장에서 내려받은 레시피 다운로드 수는 누적 4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체험을 마친 방문객의 65%가 재방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만족도를 넘어 신뢰의 지표였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굿즈 판매에서 나타났습니다. 준비된 생활형 상품은 매일 오후면 품절되었습니다. 하루 매출은 예상 대비 2배 이상이었고 구매자 중 절반 이상이 비아시아권이었습니다. 전통 문양이 적용된 실용 제품은 기념품이 아니라 일상용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이는 문화가 장식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국과 다른 대형 국가들은 뒤늦게 프로그램을 보강했습니다. 유명 인사를 추가 초청하고 이벤트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체류 시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비교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수치가 쌓이면서 언론의 프레임도 바뀌었습니다. 초기 기사 제목은 작은 예산의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효율의 승리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1인당 방문객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방문객 1인당 비용이 타 국가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고 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만 보였지만 이제는 설계 철학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의 요구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접근이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후반으로 갈수록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모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국가 관계자들이 동선을 기록하고 운영 방식을 문의했습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성공한다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조롱은 사라지고 분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인식은 편견에 불과했고 적은 예산으로도 전략이 정확하면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확인된 변화는 단순한 흥행 역전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다. 사람들은 이제 규모가 아니라 의미를 본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의미를 실질적인 방식으로 구현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조직의 최종 통합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개막 초반 예상 보고서와 실제 결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순간 변화의 폭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초기 예측에서는 중국이 문화 영향력 부문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예산 규모와 사전 홍보량 대형 전시, 설비 투자 금액이 주요 근거였습니다. 한국은 보조 그룹에 배치되어 있었고 방문객 예상치 역시 상위권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계된 최종 수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누적 방문객 7만 명을 돌파했고 하루 최고 방문 기록은 6,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은 행사 후반에도 90분 이상 유지되었고 체류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일부 대형 국가 하우스는 초반 피크 이후 방문객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수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증했습니다. 데이터팀과 함께 시간대별, 출입 기록 재입장 비율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재방문 비율은 최종 4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 소비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초반에 한국을 가볍게 평가하던 해외 관계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한중동 국가 대표단은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예산 대비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미 지역 방송사는 코리아하우스를 밀라노 동계올림픽 최고의 운영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표현 대신 효율적 설계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국제 스포츠 행정 관계자들이 코리아하우스를 다시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운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동선을 기록하고 프로그램 구성 방식을 문의했습니다. 관심이 완전히 이동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가 화제였다면 이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중심 질문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마지막까지 일관되었습니다. 선수단 지원 구역은 꾸준히 운영되었고 발열 도시락 공급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일부 국가 선수단은 공식 감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경기 전 불안정했던 식사 문제가 완화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방문객의 반응도 지속되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는 누적 2만 명을 넘어섰고 현장에서 배운 레시피를 자국으로 돌아가 시도했다는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굿즈 판매 역시 마지막 날까지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전통을 생활 속에 녹여낸 제품은 기념품을 넘어 문화적 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 직전 마지막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보고서에 최종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큰 목소리로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의 필요를 정확히 읽고 대응했습니다. 예산이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는 기존 공식은 이번 대회에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초반 조롱은 수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편견은 체류 시간과 재방문 비율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반박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대형 장치와 상징성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문제 해결과 참여 구조에 집중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문화 외교는 규모의 경쟁이 아니라 공감의 설계라는 사실입니다. 코리아하우스는 화려함보다 실질적 배려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방문객의 시간과 발걸음으로 보답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마치며 저는 초반에 제 판단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강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78억 원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지점에 배치했고 그 전략은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가장 높은 효율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결과에서 원인으로 조롱해서 인정으로 규모에서 본질로 이동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끝났지만 이 변화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한 증인이 되었습니다.